아직도 유럽이나 미국에선 아시아라고 하면 일본을 제일 처음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때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가전제품이나 만화, 게임과 같은 문화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과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을 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김에 일본도 들리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의 오빠도 처음엔 일본에 가겠다고 마음먹고 아시아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빠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미셸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유명 커피 체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제게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지금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답니다. 원래 일본 만화나 게임에 관심이 많기도 했는데 일본에서 유학 온 여성이랑 가까워지더니 결국엔 일본에 귀국하는 그녀를 따라서 자기도 유학을 가겠다며 떠나버렸어요. 오빠가 행동력은 있는데 그만큼 참 즉흥적이에요. 제 오빠지만 참 열정적이랄까 깊게 생각하지를 않는다고 할까 신기한 성격이에요. 뭐 오빠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 제가 뭐라 할 문제는 아니니까 나름 응원을 해줬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떻게 지내냐고 연락을 해봤더니 글쎄 지금 한국에 있다고 하지 뭐예요? 그것도 잠깐 여행을 간 게 아니라 한국 어학당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일본에 간다던 오빠가 다른 나라에 있는 거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오빠는 한국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었어요. 한류에 빠진 제 친구가 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오빠는 자신이 일본인들에게 들었는데 한국은 일본만 따라하는 이상한 나라라고 했다면서 한국은 일본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차라리 일본을 가지 왜 한국에 가냐면서 엄청 비아냥거렸거든요. 그런 오빠가 한국에서 어학연수라니 놀랄 수밖에요. 아무렇지 않게 어물쩍 넘어가 버리려는 오빠를 닥달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오빠는 직접 일본에 와보니 자기가 생각하던 거랑 너무 달랐었다고 말했어요.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게임을 할 때 일본은 참 좋고 자신이 꿈꾸는 나라처럼 느껴졌는데 일본에서 생활을 해보니 자신이랑 안 맞는 부분이 점점 눈에 띄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아시아의 나라치고는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여서 그런 문화가 익숙하고 편했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개인을 존중해주는 듯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 안에 일본 특유의 집단주의라는 게 있어서 알게 모르게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사생활에 관심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뒤에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겉으로는 항상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의 험담을 하는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이나 음식, 교통수단 등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일본 사람에게만 맞춰져 있어서 작고 좁고 답답했다고도 했습니다. 만약 일본에 여행을 갔다면 독특한 경험이라고 즐기고 왔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며 유학생으로서 지내게 되니 그 단점들이 점점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일본의 학교도 오래된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도 종이로 된 프린트물이 많이 존재하고 선생님들도 새로운 방식을 선호하지 않아서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너무나 느리고 답답하다고 했어요. 여자친구도 미국에 있을 땐 개방적인 성격에 자신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에 와서 일본인들 사이에 있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180도 달라진 것 같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자기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즐겁게 반응해주며 재밌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오타쿠처럼 보인다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부끄러워했다고 해요. 오빠가 일본어를 공부해서 어눌한 일본말이지만 열심히 대화해 보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며 그냥 영어나 쓰라고 화를 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빠는 어느 순간부터 여자친구가 자신을 그냥 외국인 남자친구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국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고 일본에서의 생활에 회의를 느끼며 심하게 우울하게 지내던 중의 일이었다고 해요.
일본에서 친해진 브라질인 친구가 한국에 함께 여행 가지 않겠냐고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었지만 잠시나마 일본을 벗어나고 싶었던 오빠는 그러기로 했어요. 오빠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일본에 관해서는 그렇게 답답해하던 오빠가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일본의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오빠는 입국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오래 걸렸는지 직접 써야 할 서류가 많아서 아날로그 방식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불평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입국 절차가 정말 간편했다는 거예요. QR코드를 몇 번 찍기만 하면 입국이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 속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오빠는 나리타 공항과 비교했을 때 인천공항은 훨씬 깨끗하고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안내 로봇이 공항을 돌아다니고 노약자들을 태워서 지하철역까지 이동하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오빠의 한국에 대한 생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특히 한국의 지하철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하철을 타봤지만 한국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스크린도어가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고 깔끔했대요. 일본에도 스크린도어는 있지만 이렇게 전면을 다 가릴 수 있는 유리로 된 스크린도어는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아끼려고 한 건지 절반 높이만 설치되어 있어서 뛰어넘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 보였다고 했어요. 일본의 좁고 붐비는 지하철과 달리 한국의 지하철은 널찍했고 와이파이도 되니까 훨씬 편리하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런 작은 차이들이 쌓이면서 오빠는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빠는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대요. 일본에서 느꼈던 보이지 않는 벽 그 무언의 거리감 같은 게 한국에서는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물론 관광을 온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한국을 몇 번 더 여행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해보기로 결심했대요. 일본에서의 답답한 생활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삶은 마치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오빠가 이렇게까지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다니 정말 놀라웠죠. 일본에서 생활할 때는 자신이 외국인이라 적응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오빠는 말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잘 지내고 있다고는 말했지만 또 일본에서처럼 실망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방학에 여행도 할 겸 한국에 가기로 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오빠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일본에 있을 때 오빠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얼굴이 여위어 보여서 걱정이 된 적도 있었는데 한국에서 보는 오빠의 얼굴은 너무나 좋아 보였고 피부에 윤기가 돌아 보였어요. 제가 많이 좋아 보인다고 하자 오빠는 한국에 온 뒤로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살이 좀 쪘다고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바비큐가 진짜 끝내준다면서 같이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감격에 상봉을 하고 오빠는 제가 피곤해 보인다며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자고 했어요. 실제로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더니 피곤이 풀리지 않기도 했고요. 인천공항 안에는 레스토랑이나 기념품 숍이 많아서 편리해 보였어요. 오빠는 공항 안에 있는 4층의 커피숍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오빠는 사실 스타벅스나 다른 찻집도 많이 있지만 저한테 인천공항의 멋진 전망을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4층까지 가는 거라고 했어요. 정말 그 카페는 너무나 멋스러운 곳이었어요. 카페까지 이동하는 중에도 한국의 전통 가옥 형태의 음식점과 기념품점이 있고 전통문화재도 전시하고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가장 안쪽에 있는 카페는 나무와 기와로 된 인테리어가 아늑하게 느껴졌고 우리는 한국의 예스러운 분위기에 흠뻑 취할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 너머로 비행기의 이착륙을 바라보며 이런 전망을 가진 카페는 정말 처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빠한테 너무 멋지다고 고맙다고 하자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며
한국에는 정말 좋은 곳이 많다고 하더군요. 일본에 갔던 오빠가 한국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모습이 정말 낯설면서도 우습게 느껴졌어요. 휴식을 취한 우리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공항과 버스 정류장, 심지어 지하철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오빠는 저를 위해 미리 충전식 교통카드인 티머니 카드를 사두었다며 건네주었어요.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교통카드를 한번 터치한 것만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오빠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일본보다 더 쉽고 편하다고 찬사를 했어요. 일본에서는 지하철 노선마다 운영하는 회사가 틀려서 불편하게 2번, 3번 표를 끊어야 하는 일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하철을 갈아타기 위해 지상으로 올라와서 멀리 걸어가서 다른 역을 찾아서 다시 들어가야 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불편했지만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그런 수고를 겪을 필요가 없이 환승길도 쭉쭉 잘 연결되어 있었고 요금도 한 번만 지불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알기 쉽게 설치되어 있어서 환승하기도 너무 쉽더군요. 지하철 라인별로 색이 달라서 환승할 때도 벽을 따라 칠해져 있는 지하철 노선의 색깔을 보면서 쭉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오빠는 한국의 놀랍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을 이용해보고 일본의 시스템은 얼마나 뒤처져 있는 건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했어요. 오빠가 사는 원룸 오피스텔에 도착했는데 미국에 비해서 결코 집이 넓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일본을 경험하고 온 오빠는 한국의 집은 정말 넓고 편리하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미국처럼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서 좁기는 하지만 이 공간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마치 미래의 도시에 온 느낌이라고 했어요. 오빠의 오피스텔에는 멋진 한국의 가전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좁은 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했고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편리해 보였어요. 오빠는 일본의 집은 벽이 너무 얇아서 옆집의 생활 소음이 다 들리고 자기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힘들었다고 했어요. 한 번은 유학생 친구들이 놀러와서 집에서 파티를 열었더니 대낮인데도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찾아오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 집은 창문도 이중이 아니라서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다 들어오고 너무 춥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온돌이라는 시스템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정말 천국 같다고 했어요. 가까운 나라에 이런 과학적이고 획기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왜 일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빠는 일본은 천장이 너무 낮아서 그게 제일 괴로웠다고 했어요. 오빠가 키가 꽤 큰 편이에요. 그런데 일본 집은 낮은 일본인의 신장에 맞춰서 천장이 낮아서 머리를 자주 부딪히고 싱크대나 세면대도 너무 낮아서 몸을 굽히느라 허리도 너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 집의 높은 천장을 보고 기쁨의 환호를 질렀다고 하더군요. 키가 큰 오빠에게 이건 참 중요한 문제라서 오빠는 한국의 곳곳을 다니면서도 한국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편의 시설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개찰구나 문도 일본보다 넓고 천장도 높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 같은 아시아지만 키가 큰 사람들도 많고 정말 일본인들과 체형도 성격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집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위치에 대학교의 어학당에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저에게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를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시아에 대해 좀 폐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대학교의 출입도 미리 신청하고 엄격하게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려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한국의 대학은 대부분 특별한 검문이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지금까지 봐온 대학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에게도 부지를 개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미국의 캠퍼스처럼 오빠가 다니는 대학의 캠퍼스 안에는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고 운동복 차림으로 조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눈에 들어왔어요. 대학교의 캠퍼스는 잔디와 나무와 꽃이 잘 관리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공원 같았고 산책하기에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오빠는 한국은 치안이 무척 좋은 나라라며 특히 미국과 다르게 총기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미국의 대학은 총기 난사 사건과 각종 시위를 막아야 한다며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논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오빠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고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놀랐다고 했어요.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대학교 강의실에서 가방을 두고 자리를 맡거나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미소를 짓고 있는 일본인들에 비해 처음에 한국 사람들은 조금 차갑게 보였고 말을 걸기가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길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하더군요.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힘을 합쳐서 뒤집어진 자동차를 바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주변의 교통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자 얼른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갈 길을 갔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경찰이 올 때까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은 보기에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않고 그 후에 칭찬이나 감사를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오빠가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건 한국인들이 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특별히 강하다는 것과 일본인들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이는 주체성 또한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한국인들은 참견이 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걸 다 내어주는 한국인들의 정이 한번 빠져들게 되면 정말 중독성이 심하다고 했어요. 전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위치도 가깝고 비슷할 만도 한데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오빠는 약속한 대로 저를 한국식 바비큐 가게에 데리고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바비큐에 대해 들은 적은 있었지만 직접 가본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에 깜짝 놀랐어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고기를 굽고 있었고 연기와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거든요. 자리에 앉자 오빠가 친절하게 어떻게 주문하는지 알려줬어요. 고기를 그냥 주방에서 다 구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 테이블에서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정말 신기했어요. 미국에서 바비큐는 대부분 바깥에서 큰 그릴로 굽는 이미지였는데 여기서는 테이블 중앙에 작은 그릴이 딱 설치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구울 수 있다니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고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테이블 위에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 채워졌어요. 김치, 상추, 마늘, 쌈장, 그리고 내가 이름도 모르는 여러 가지 반찬들까지. 오빠가 다 설명해 주는데 솔직히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반찬들이 한국 바비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고기가 나왔고 오빠는 능숙하게 고기를 그릴 위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냄새가 정말 최고였어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자 오빠는 상추에 고기 한 점, 마늘, 쌈장, 그리고 반찬들을 넣어서 싸먹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놀랄 만큼 맛있었어요. 그 상추쌈의 신선함과 고기의 풍미가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입안이 꽉 차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내가 놀랐던 건 단순히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이 많은 반찬들과 조화롭게 먹는다는 거였어요. 각기 다른 맛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신기할 정도였죠.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즐거웠고 반찬들과 함께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보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한국식 바비큐의 또 다른 매력은 함께 나눠 먹는다는 점이었어요. 오빠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기를 굽고 함께 맛을 즐기는 이 경험 자체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 제일 좋았던 건 밤에도 밖을 나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밝고 밤늦게까지 하는 가게도 많아서 밤에 외출하는 건 한국에서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밤에 여자가 혼자 밖에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고 무엇보다 나가도 깜깜하고 할 게 없어요. 미국인들은 가족적이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그냥 못 나가니까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 거죠. 그런데 한국은 밤에도 주변을 의식할 필요 없이 아이팟으로 음악이나 오디오북을 들으며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한국의 편의점은 정말 최고였어요. 24시간 영업을 하다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간식부터 생활 필수품까지 물건 종류도 다양하고 특히 한강변에 있는 편의점은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기계가 있어서 신기했어요. 오빠랑 라면을 끓여서 한강의 밤바람을 맞으며 먹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오빠가 어떨지 조금 걱정을 했지만 함께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저는 오빠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본 적은 없지만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나라가 있는 거겠죠. 그게 오빠의 경우에는 한국이었던 것 같아요. 오빠가 처음에는 좌절을 맛보았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겪은 한국은 너무나 매력적인 곳이었고 앞으로도 오빠와 제게 의미 있는 나라로 남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